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제2장은 7개의 챕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챕터 1. 들어가며. 빈곤은 인간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빈곤은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저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능력의 박탈로 봐야 한다. 아마트리아 센. 우리는 삶이 취약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자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을 퇴치하고 모두가 평화롭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반기문. 인류 역사의 빈곤은 언제나 크나큰 고통이었다. 인류 역사와 공존해 왔다고 말할 수 있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빈곤 문제의 해결은 개인이나 개별 집단 또는 개별 국가의 몫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및 구성주의 등의 다양한 원조 동기와 목적의 차이에도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ODA는 195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리고 2014년 주요 공유국이 모인 OECD 다크와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국들은 개발도상국에 약 1,3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노력에는 전통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인 정부뿐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도 참여했다. 국제개발협력 이슈도 전통적인 경제적 성장에서 환경, 젠더, 주거, 이주 등으로 확대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담론으로부터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빈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전개 과정과 국제개발협력의 담론의 흐름을 추적해보자. 챕터 2. 1940년에서 195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태동. 국제개발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식민지가 정치적으로 독립은 했으나 서구 열강의 오랜 식민지 수탈로 인해 빚어진 가난의 천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냉전 체제에서 외교적 지지 확보를 위한 원조 경쟁의 양상도 있었기 때문이다. 1940년대 이전의 국제개발협력은 국제적십자사나 교회가 중심이 된 국제구호 활동이 주류였으며 미국이 개발을 목적으로 남미에 기술 지원을 한 사례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한 원조나 기술 지원 등이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대규모 국제구호 활동은 1943년 유엔 구제 부흥 기간의 활동 정도를 꼽을 수 있다. UNRRA는 원조 자금이 가난한 나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국제난민기구의 주도로 44개국이 모여 1947년까지 50여 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공업 및 산업 제품을 전달하며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유엔 구제부흥기관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유럽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3년 11월 9일 미국의 백악관에 모인 연합국 44개국의 합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요 의장국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담당했으며 회원국에서는 다수의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와 같은 남미, 인도, 이란, 이라크 등 중동, 에티오피아,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되었다.
1945년 전쟁이 종식되면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난민 캠프를 설치해 식량, 의약품, 의복과 같은 구호물자를 배급했고 직업훈련을 실시했다. 1947년 해체되었으나 그 역할은 국제난민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등으로 이관되었다. 1945년 설립된 유엔은 유엔 헌장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한 역할을 천명했다. 유엔의 등장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새로운 약속이었으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개발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의 등장으로 긴급 구호도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유엔은 전문적인 긴급 구호를 전담하는 식량농업기구를 만들었고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등을 잇따라 설립했다. 1950년대까지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들에게 긴급 구호가 이루어지면서 국제개발 협력이 본격화된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국제개발 협력은 인프라 구축이 대부분이었으며 긴급구호 외에는 기술 협력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쟁 직후 1950년대까지 유엔과 더불어 미국이 국제개발 협력을 선도했으며 황폐해진 유럽 국가들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었다. 대공황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블록경제를 시도했는데 이는 식민지 간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반면 블록 외 국가들에게 대해서는 보호 관세 장벽 정책을 실시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근본 위제의 붕괴와 더불어 국제 유동성의 부족, 외환 통제의 보편화 등으로 국제 통화 질서는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실질적인 국제 통화 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은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의 브레턴 우즈에서 미국의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브레턴 우즈 협정을 체결하면서 통화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룩했다. 이후 이 협정을 기반으로 1945년 IMF와 세계은행의 전신인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창설되었다. 기축통화란 국제 외환 시장에서 금융거래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대부분 국가는 자국의 통화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교환의 매개 및 저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국제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모든 화폐가 쉽게 통용될 수 없다. 대표적인 기축통화는 금이다. 금은 어느 국가에서나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특히 전쟁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저장 수단으로 매우 적합하다. 금이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군번위체제라고 한다. 이 제도는 19세기 영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금을 화폐로 유통시킬 수 없게 되자 파운드화를 정해진 금의 비율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비용으로 인한 파운드화의 가치는 하락했으며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금만으로 결제하기에는 금의 양이 너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파운드화는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잃게 되었다. 파운드화의 신뢰가 쇠퇴하자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1944년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 우즈에 모인 44개국 730명 대표는 금 1온수당 35달러로 고정하고 다른 주요 통화는 달러에 고정한다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금환 본위 제도로 전환되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냉전은 국제개발 협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진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1950년대 전후로 서유럽의 전후 복구와 신생 독립국 개발을 위해 국제개발 협력을 선도하며 원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서유럽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 부흥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으며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총 130억 달러의 원조 자금을 투입했다. 이 자금 덕분에 유럽이 빠르게 복구되면서 미국의 유럽 부흥 계획은 모든 경제 원조 프로그램의 어머니라고 불리게 되었다. 유럽 부흥 계획은 이를 주도했던 국무장관인 조지 마셜의 이름을 따 마셜 플랜으로 널리 알려졌다. 1948년 마셜 플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유럽 경제협력기구가 건립되었다. 이 기구는 유럽의 18개 나라가 참여한 경제협력체로 주로 미국의 원조 자금을 각 나라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유럽 경제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 1961년 유럽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유럽 중심의 지역 경제 발전 체제가 아닌 선진국 전체의 경제 발전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로 발전적 해체를 했다.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서유럽 16개 국가에 시행한 원조 정책이었으나 서유럽 재건과 경제 성장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으로 소련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마셜 플랜은 주로 유럽의 사회 경제적 인프라 재건과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셜 플랜을 집행하기 위해서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경제협력기구인 OEC를 1948년 설립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모태가 되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마셜 플랜에 의한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 확대에 반대해 참여를 거부했다.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진영의 결속을 도모하고 자유주의 진영에 대항하기 위한 몰로토프 플랜을 시행했다. 1949년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결성되면서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경제협력과 군사적 공동방위력을 결집하기 위한 경제상호원조회의인 커머컨을 조직했다. 이 커머컨은 1950년대 중반 이후 공산주의 국가경제계획 추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구소련과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잇따라 붕괴되면서 1991년 완전히 해체되었다.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신생 독립국에 관심을 갖고 원조를 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1949년 1월 두 번째 임기의 취임 연설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학적 진보와 공업기술의 혜택이 저개발 지역의 성장과 개발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저개발국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1950년 국제개발법을 제정해 트루먼 대통령의 포인트 4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포인트 4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기술 지원과 경제 원조를 위해 마련된 미국의 정책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구는 미국 국무부의 기술협력국에 설립되었다. 이 기구의 활동은 주로 농업, 교육, 보건 등 기술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후 신생 독립국들은 장기간 식민지 지배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심각한 기아와 빈곤 문제로 발전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원조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미국 외의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도 식민지에서 독립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콜럼보 계획을 발족시켜 신생 독립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들에 대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 원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은 서로의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고 냉전으로부터 중립 선언을 목표로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했다.
참가한 29개국은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을 주축으로 비동맹 그룹을 결성하고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화되어 있던 국제 정치 무대에서 제3세계라는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했다. 유엔 헌장에 기초한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선언을 발표해 인권, 주권, 영토 보존을 존중하고 인종과 국가에 따른 차별을 타파하며 군사동맹의 불참, 상호불가침, 평화적 방법을 통해 상호 이익과 협력을 요구했다. 챕터 3.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도약. 1960년대는 개발 원조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체가 형성된 시기였다. 특히 유엔이 1960년대를 개발의 10년으로 규정하며 UNDP, UNIDO 등 전문 기구들이 탄생했고 OECD에서도 다크가 만들어진 시기다. 역사적 전개 과정. 당시 유엔의 가장 큰 해결 과제는 크게 평화 공존이라는 동서 문제와 개발이라는 남북 문제였다. 유엔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1961년 제16차 정기총회에서 1960년대를 개발의 10년으로 규정하고 개발도상국들이 매년 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국민 총소득의 1%를 개발도상국의 원조에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1960년대에는 유엔의 전문 기구들과 국제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정비된 시기다. 1961년 식량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를 설립했다. 세계식량기구 유엔 세계식량기구는 1960년 기아로부터의 자유 캠페인을 처음 시작했으며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NGO들과 협력하게 되었다. 또한 1960년대 중반에는 유엔 내 개발을 전담하는 전문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1965년 유엔의 개발 원조 계획을 전담하는 유엔 개발 계획이 만들어졌고 1967년에는 유엔 공업개발기구가 설립되면서 유엔은 개발에 중점을 둔 전문기구들을 중심으로 개발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1960년 네덜란드, 독일, 미국,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를 주축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OECD의 전신인 개발원조그룹 다크를 설립했다. 개발원조그룹은 총 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일반 원조 효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이 원조 금액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3분의 1 이상을 부담한다는 결의를 발표했다. 개발 원조 그룹은 OECD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1961년 OECD 산하기관이 되면서 그 이름을 다크로 바꾸고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교각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다크는 개발 원조 정책을 수립하고 각국의 원조 통계 등을 국제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는 중심이 되었다. 세계은행은 설립 초기에는 주로 유럽에 차관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으나 1960년 후반 유럽에서 마셜 플랜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전환을 시행한다. 1969년 개발을 위한 파트너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 공적 개발 원조의 개념을 정리하고 선진 공유국이 ODA를 GNP의 0.7%까지 올릴 것을 공고했다. 이 시기 세계은행은 산업 발전과 수익 증대를 위해 항구,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서 학교, 병원, 문맹 퇴치, 농업 지원 등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피어슨 보고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비율에 관한 논의는 1958년 세계교회협의회에서 합의한 1%가 시초였으나
당시 공적 원조에 관한 산출 방식에 관한 규정이 자리 잡지 않아 1%라는 산출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1964년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 틴베르헤는 GNP 대비 ODA 비율을 0.75%로 하자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1967년 G77 경제회의에 모인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은 이 제안에는 무상과 유상을 합친 비율로 무상과 유상의 각각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무상 원조 비율을 GNP 대비 0.7%까지로 정했다. 이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전 캐나다 수상 피어슨의 이름을 따 피어슨 보고서라고도 불렸다. 이듬해 유엔 총회를 통해 0.7%로 조율되었으나 1974년 스웨덴, 1976년 노르웨이, 1978년 덴마크, 1991년 핀란드, 2000년 룩셈부르크 등이 이 목표에 도달했으나 OECD 다크 평균은 0.4%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1993년 국민개정체계는 국민총생산 GNP가 아닌 국민총소득 GNI로 기준을 변경했다. 1960년대는 공유국의 양자기구 설립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1961년 개발협력전담정부기관을 설립해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의 독립을 지원했으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 예산을 크게 늘리고 대외원조법을 제정했다. 이때 국제개발청과 평화봉사단을 창설했다. 미국은 평화봉사단의 청년 봉사자들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면서 그들이 가진 다양한 기술을 활용했다. 같은 해 스웨덴은 국제개발처를 설립했고 1965년 SIDA로 개편했다. 일본의 경우 OECF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1962년 기술협력전담기관인 해외기술협력사업단을 설립했다. 영국은 1964년 기술협력부와 외교부의 원조정책 기능을 통합해 해외개발부를 설립했다. 산업화시되었던 1960년대 대부분의 원조는 큰 규모의 산업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신생 독립국가들의 사회 기반 시설 자본으로 쓰였다. 특히 당시에는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사업이었다. 인프라 투자와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1960년대 신생 독립국가들은 식량 부족과 질병 등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북반구에 주로 있었던 선진공업국들과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인 적도 및 남반구 국가들 사이의 소득 격차와 발전의 차이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남북 갈등은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 창립 총회에서 77그룹 결성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60년대는 기존 식민지들이 대부분 독립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신생 독립국들은 국제적으로 매우 낙후되었고 이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자주 독립을 실현하고 경제, 사회적으로는 선진국들처럼 발전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당시 발전 혹은 개발이라는 단어는 산업화와 같은 의미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77그룹은 유엔 내의 개발도상국이 가장 많이 참여한 개발도상국의 정부 간 조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및 선진국 도약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77개국이 참여했다고 해서 77그룹이라는 명칭을 얻었으며 현재는 130여 개의 회원국이 가입했다. 77그룹은 1964년 UNCTAD에서 77개국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설립되었다. G77에 가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공정한 무역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며 공동경제적 투자 증진, 유엔 시스템 내의 주요 국제경제 이슈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공동협상 역량 강화,
개발을 위한 남남 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주요 담론 가로 첫째 근대화 이론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기까지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이론으로는 근대화 이론이 있다. 서구의 근대화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기원으로 하는 사회 변화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화 흐름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 이론은 저개발, 즉 당시에 발전하지 못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의 상태를 빈곤, 기술적 후퇴성, 전통 등으로 특징짓고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대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화 이론은 주로 전근대, 근대화, 근대라는 3단계의 모형을 통해 설명된다. 문화적 근대화가 이루어지면 경제 발전이 뒤따를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방향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러스토우는 1960년 경제개발 5단계론을 통해 후진국도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스토우의 경제개발 5단계론에 따르면 경제개발 단계는 전통사회, 도약준비기, 도약기, 성숙기, 대중소비사회로 발전하게 되며 특히 두 번째 단계인 도약준비기가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약준비기를 거쳐 도약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발달해야 하고 국민소득 대비 생산투자 비율이 10% 이상 증가해야 하며 저축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또한 이를 지탱하고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러스토우가 경제발전 단계의 유형을 강조한 반면 거센크로는 후발주자의 이점 때문에 성장 유형이 선진국의 경우와 반드시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성장 유형은 러스토우가 설명한 것과 같이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며 선진국에서 누적한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대규모 설비에 우선 투자할 수 있다고 봤다. 이때 공업화 전략은 상대적 후진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각 국가가 가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분에 대응하면서 경제 성장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다. 개발도상국 당사자들 내에서도 경제성장 경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크게 두 경로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경쟁력 있는 산업에 집중 투자한 후 차츰 다른 분야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통 전자를 균형성장이라고 칭하며 후자를 불균형성장이라고 부른다. 균형성장론을 제창한 대표적인 이론가 넉시를 들 수 있다. 넉시는 개발도상국에 나타나는 빈곤의 악순환을 설명하기 위해 균형성장론을 제시했다. 빈곤의 악순환이란 개발도상국의 개인은 저소득 상태에 놓여 저축과 소비를 하지 못하며 낮은 소비와 저축률 때문에 기업은 생산 투자를 줄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넉시는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여러 산업에 투자해 모든 산업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다는 저소득, 저소비, 저투자, 저고용,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원조 같은 대규모 투입을 주요 기관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 산업에도 동시에 투자해야 시장이 확대되고 소득이 증대되어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알버트 호시만은 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의도적인 불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불균형 성장론을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은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해 모든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어려우므로 전략적인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 특히 남미 국가들은 균형 성장 경로를 택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소수 국가는
불균형 성장 경로를 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의 다수는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성과는 미비했다. 이에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에 대응할 수 있게끔 자신들만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앞에서 논의한 G77이 대표적 예이다. G77은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창립 총회에 참석한 개발도상국의 모임으로 집단 자조적 개발 전략인 남남 협력 전략을 채택했다. UNCTAD의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제학자 프레비시는 국제경제체제는 중심과 주변으로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는 교역조건 악화 때문에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이후의 정석이론, 세계체제 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석이론과 세계체제 이론. 정석이론은 러스터우가 제시했던 근대화 이론의 일방향적인 경제발전 논리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정석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프랑크는 서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비서구 국가를 착취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그들이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저발전의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세계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며 무역이 심화될수록 경제적 이면은 언제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결국 주변부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중심에 있는 선진국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프랑크는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중심부 국가들과의 연대가 느슨해질 때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석이론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면서 내향적인 전략을 발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남미 국가들이 선택했던 균형성장 경제발전 모델 중 하나인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볼 수 있다. ISI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정부 주도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즉, 외국 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장벽을 세우고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 대체해 초기 산업화 단계에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산업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수입 대체 산업화란 완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기초재를 수출해오던 A라는 국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가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기초재를 수출해서 비싼 완제품을 들여오는 것보다 완제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낫다. 따라서 완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한다. 그 방법으로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쿼터 내용 규제, 품질 관리 등의 비관세적인 조치를 활용한다. 이러한 산업화 전략은 본래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당시 남미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비교적 큰 국내 시장을 가졌었기 때문에 ISI 전략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부선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ISI와는 다른 전략을 취했다. 그것은 수출 주도형 산업화 혹은 외부 지향적 개발 전략으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택한 산업화 전략이다. 이들 국가는 그들이 가진 가장 풍부한 생산 요소인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제품의 수출에 집중했으며 해외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적 경제를 추구했다. 한편 임마누엘 웰러스티는 세계체제 이론을 통해 정석 이론에서 설명하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분을 넘어서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을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라는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이때 반주변부라는 개념은 기존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로 설명되지 않았던 국가들까지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는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터대는 노동 분업이며 이러한 노동 분업이 국가 간에도 상이한 지위 차이로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세계 체제의 이론은 종속 이론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 발전을 자본주의라는 세계사적 흐름에서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불평등한 교환이 저발전의 원인이라는 종속 이론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즉, 강력한 국가기구를 가진 중심부는 취약한 국가기구를 가진 주변부를 국제교육 과정에서 수탈하며 이때 반주변부는 중심부에 의해 수탈당하며 주변부를 수치하는 구조적 위치를 점유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불평등한 교환이 지속되면 부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전된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로 자본가들은 노동의 착취를 통해 더 많은 잉여 가치를 거두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잉여 가치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마르크스가 분석한 자본주의적 특성과 유사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유통구조로 파악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의 차이점을 혼동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유통을 중심으로 중심부와 주변부를 파악해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챕터 4. 197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정체. 첫째, 역사적 전개과정. 유엔은 1970년대를 제2차 개발의 10년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6%의 경제 성장과 3.5%의 1인당 소득 증가를 이룰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1970년대 중반까지 GNP의 0.7%를 ODA로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석유 파동 때문에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고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결과는 공유국들이 기존 인프라 중심 경제성장 원조 전략에서 후퇴하는 계기로 작용해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중점을 둔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가령 미국의 경우 1973년 대외원조법을 개정해 자본 원조에서 기술 협력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기본적인 인간 욕구와 최빈충으로의 원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서 1970년대는 공유국들이 직접적으로 빈곤에 초점을 맞춰 지원한 시기로 평가된다. 한편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은 자원을 무기로 한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을 표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유엔은 1974년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국제무역과 금융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내용의 신국제경제질서 수립 결의를 선언했다. 비동맹 운동 및 G77은 빈곤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평한 세계경제질서 및 상호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차별적 특혜를 요구했는데 가령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보장, 개발도상국 상품의 가격 보상, 무역제도 및 국제통화제도 개혁, 원조 중대 등이 있다. 석유 파동 이후 급격해진 물가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했다. 이를 계기로 세계은행, IMF, OECD 다크 등과 같은 다자 기구들이 다양한 원조의 정책과 전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은행은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에 차관을 빌려주었는데 주로 학교, 병원, 농업 등으로 사업 지원을 늘려갔다. 이로 인해 1970년 후반에서 198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채무는 연간 20%까지 증가했고 1980년대 구조조정을 야기했다. OECD 다크에서도 1974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GNP의 0.7%를 ODA로 제공했으며 또한 1977년 다크 고위급 회의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선언을 채택했고 1979년에는
원조 집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역과 주기적인 자금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세계적인 경기 하락과 남북 간의 갈등 심화라는 양대 위기 속에서 1970년대 국제개발협력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었다. 환경과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개발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1972년 유엔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단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으로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는 환경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적 회의였다. 회의에서는 113개국 대표가 모여 인간 환경 선언을 채택했고, 이 선언은 1973년 유엔의 환경 전문 기구인 유엔 환경 계획이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엔은 1975년 멕시코 시티에서 제1차 세계 여성 회의를 개최했으며 1975년부터 1985년까지를 여성을 위한 10년으로 선언했다. 이듬해에는 유엔 여성개발기금과 유엔 국제여성연구훈련원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유엔은 개발에서의 여성 통합을 강조하며 모든 개발 관련 사안에 젠더 의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1979년 유엔은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채택해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기준으로 187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4년마다 협약 이행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발협력 주체 중 하나인 NGO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대부분의 구호 활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당시 교회들이 아프리카에 지원한 식량 및 보건 서비스 등은 전체 지원 규모의 40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컸으며 활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재정적으로 개발도상국의 학교와 병원에 대한 유지비를 지속적으로 댈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금을 모으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1940년대 창립된 구호 전문인 옥스팜과 케어 등은 1940년대 창립된 구호 전문 NGO인 옥스팜과 케어 등은 1960년대 초까지 주로 작은 규모의 긴급 구호를 하거나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전통적인 서비스 전달자 역할을 뛰어넘어 다양한 개발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NGO는 정규교육기관 외에서의 기술 훈련과 농촌 개발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해 1970년대부터 선진 공여국들은 ODA를 NGO에게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다. 둘째 주요 담론. 첫째, 인간의 기본 욕구 접근. 그간의 발전 전략들의 실패로 인해 점차 기존의 국가주도 경제 성장이 개개인의 빈곤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발생했다. 전반적인 경제적 부양보다는 지역 거주민의 기본 욕구 충족을 개발 전략으로 해야 한다는 질적 접근법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즉 충분한 음식, 깨끗한 물, 주거, 위생, 건강과 보건, 기본 교육 등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공통된 기본적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적 확대 및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가 빈곤 감소와도 연결되었고, 비로소 빈곤선에 대한 인식도 형성되었다. 1970년부터 1980년대 주요 개발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던 파울 스트리테는 세계은행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란 단순히 식량, 물, 주거, 위생, 보건, 의료, 교육과 같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결정, 정치적 자유 및 안보와 같은 비물질적 욕구까지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생산적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던 개발이 빈곤 탈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당시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농촌 지역에서의 개발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 및 원조 기관들이 아닌 NGO라는 비국가 행위자와의 연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유엔 또한 1986년 유엔 발전권 선언을 통해 단순한 경제 개발이 아닌 정치, 사회, 문화적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으로서의 개발을 정의했다. 여기에서의 개발 목적은 인권 실현이며 모든 개인과 인민이 발전의 주체가 되며 모든 사람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의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보건, 성평등, 환경, 참여적 개발, 사회적 개발 등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는 이슈별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관심의 변화는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될 인간 개발 지수, 세계은행과 IMF의 빈곤 감소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아젠다 형성의 밑거름이 되었다. 둘째,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근대화 이론, 종속 이론 등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의 산업화, 경제 성장 등을 목표로 발전 전략을 주도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이어진 외채 위기 등을 계기로 기존 이론들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개발 담론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부터는 국가 대신 시장 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주류로 등장했다. 이 시기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민간 자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우선 1973년과 1979년 발생한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석유를 수입하는 상황이어서 특히 더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높아진 석유 가격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기간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주로 1차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동안 자국 산업화를 위해 외채를 빌려 써왔던 개발도상국들의 외채 상환을 어렵게 만들었다. 1982년 멕시코, 1987년 브라질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채무 누적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모라토리움은 일반적으로 상환 의사는 있지만 정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에서 빌린 채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연기한 것을 말한다. 반면 같은 시기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전략을 선택했던 아시아의 4개국은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경제 성장 신화를 달성했다. 또한 국제경제 구조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 결과로 OPEC 회원국들은 부국이 되면서 아시아 신흥공업국 4개국과 중동 국가들의 부상으로 개발도상국들 내에서 분화가 발생했다. 이로써 근대화 이론의 비판적 입장에서 등장하게 된 1960년대의 종속 이론은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세계은행과 IMF는 당시 경제적 파산의 해결책으로 신자유주의적 모델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기존 경제 정책의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바로 1990년대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국제경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국제금융기구들의 구조조정 정책이다. 국제금융기구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금융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경제적 세계화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요구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국가들을 세계 경제에 통합시키고자 했다. 즉, 국가 대신 시장 논리를 활용해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을 촉진한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신자유주의는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자본과 기업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경제 성장 전략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화주의는 정부의 활동은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공급만으로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당시 주요 선진국의 보수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이론은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 주도 발전 전략에 치중했던 국가들은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국가가 주도적 발전 경로를 없애거나 그 수준을 하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국제금융기구의 원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본 삭감, 민영화, 자유화 등이 강요되었지만 이는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개발도상국 스스로가 아닌 외부에 의해 강요된 구조조정 프로그램 개혁, 금융시장 재정비, 국가의 역할 강화, 단일 세계시장 축소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힘은 오히려 1989년에서 1991년에 발생한 냉전 종식과 함께 정점에 달했다. 냉전이 끝나고 동유럽 공산주의 블록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1980년대의 구조조정 정책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친 채 199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